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4차 산업과 핀테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 개념들, 기술들과 좀 달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핀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소개된 기업들이 여러분 생각에 유명한 기업이 아니다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 관점에서 뽑은 건데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 있구나. 왜냐면 이 기업들의 특성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 회사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그 회사가 여러분 생각 좀 다르더라도 그냥 사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주요 핀테크 관련 기업을 소개를 하는데요. 국내는 아직까지 핀테크에 대해서 아직 글로벌 수준을 좀 따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해외 기업 먼저 소개를 하고 국내에 따라붙고 있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패스트 팔로워들인 국내 기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원클릭이라는 혹시 개념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은 당연히 쇼핑몰 회사고 지금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소비자 상품 판매 회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죠. 조만간 이제 400조 정도의 매출을 낼 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바로 원클릭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혁신 기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접어들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입니다. 즉, 아마존의 성장 과정에 원클릭이라는 핀테크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클릭이 뭐냐? 지금은 너무 당연한 개념인데요.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걸 저장해서 거래를 할 때 버튼 한 번으로 끝내는 거죠. 예, 버튼 한 번으로 끝내려면 이 거래를 할 때 주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즉, 저장해서 쓰는 기술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너무 단순한데 그때는 이게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클릭이라는 기술 덕분에 아마존은 굉장히 쉬운 어떤 거래가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또 함으로써 이제 1인자의 부축이죠. 그래서 선두주자로서 많은 어떤 사용자들을 끌어모았고 공급자를 끌어모으면서 지금의 어떤 세계 최대 소비자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즉, 핀테크 기술 하나가 잘 접목이 되면 기업이나 상품이 잘 접목이 되면 바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외 핀테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좀 있습니다. 저런 건 왜 우리나라에 없어야 할 때 주요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제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즉, 제도적인 문화적인 어떤 금융 문화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IT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만드는데 의외로 모바일 기술이나 결제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나라 자체가요, 현금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 같이 신용카드 위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IT 기술 대비 이 핀테크 기술은 떨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법적인 제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기업 한 9개 만들었는데요. 말만 해도 들을 만한 기업들 한 4가지, 그 다음에 뜨는 스타트업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스퀘어는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9년에 창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개인의 스마트폰을 단말기 쓰는 거죠. 이게 극대화된 게 삼성페이 같은 겁니다. 아예 신용카드 자체를 저장을 한 다음에 단말기 앞에 무선으로 이 신호를 보내서 기존의 결제 단말기가 신용카드만 긁은 것 같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기술인데요. 현재 기업 가치만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현재 2015년까지 결제하면 30조, 아마 지금쯤에 100조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팔은 이제 결제 회사인데 요즘 이제 우주선으로 아주 유명하죠. 테슬라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가 인수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고요. 이베이가 15억 달러 인수했는데 이베이 거래의 70%가 페이팔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때 이제 이베이에 판매함으로써 이 자본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이제 스페이스 같은 투자를 해서 지금의 회사를 일궈냈기 때문에 좋은 기술 하나 잘 만들어서 키우면 새로운 비즈니스에 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앨런 머스크가 보여줬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텐센트,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입니다. 일단 메신저라든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해외 위상은요, 중국 위상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이 중국 자체적인 문화가 좀 들어있는데 이 두 기업은 지금 민간 소비자 시장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상 소비자 거래 거의 모든 것들을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내 광고제 같은 경우에 이 두 회사가 올리는 매출은 수십조 단위로 그냥 순간적으로 올려버리고 그 안에서 또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라든가 왕홍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매출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올리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중국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한데 현재는 이제
단순하게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이제 뭐 게임 회사, M&A 같은 걸 통해서 종합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 사용자들이 좀 없진 않은데요. 다만 중국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메신저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개인적 문제라든가 뭐 국가 간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을 좀 살펴볼게요. 한 5개 정도 제가 골랐는데요. 모기지, 모기지로 그냥 들어보셨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그럼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랐지만 이게 관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도 뭐 직방 같은 기업들이 거래 쪽에서는 관심을 갖지만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을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금융관리,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가준다면 많은 비즈니스가 성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트가가 카트라고 부르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기업들 중심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이 비슷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뱅크는 토막형 디지털 계좌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흔한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런 게 스타트업이 되냐 생각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문화는 많이 다른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 금융거래 상당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좌들이 나눠져 있고 지역은행들이 전산망이 안 되는 데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행을 벗어나면 거래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역농협 거래하시는 분들이 중앙농협 거래할 좀 불편함을 겪었던 적이 있고, 뭐 신용금고 거래하시다가 중앙으로 넘어갈 때 계좌가 인지가 안 된다거나 거래가 안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동시켜 주니까 굉장히 편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좀 부족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서비스인데 이제 스타트업으로 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만드는 얘기는 뭐냐면 직불카드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용도를 끄집어낸 다음에 일정 범위 안에서는 먼저 결제하게 해주는, 즉 신용카드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도 아마 체크카드 써보시면 한 30만원 정도는 신용카드 기능을 넣게끔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심사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기존 거래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역을 살펴보고 지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도의 폭이 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특징이 같고, 이제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AI 기반 개인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주식, 부동산, 뭐 현금 다 포함해서 개인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냐. 예를 들면 주식을 거래할지 말지, 비중을 몇 %로 할지, 뭐 집은 언제쯤 사야 될지, 어디를 사야 될지를 좀 모니터링 해주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굉장히 약해요. 뭐 기존에 프라이빗 뱅커들을 통해서 좀 일정 자산 이상의 사람들은 VIP 대접을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지만 개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정작 서비스는 무료로 하고 다른 데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인데, 체이싱 리턴즈 같은 경우는 행동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 거래의 위협성을 진단해 줍니다. 즉 빅데이터 기술도 들어가는데요. 행동과학 같은 심리학 기술을 쓰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관점이겠죠. 그 점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심리학 관점이 반영된 앱이 많지는 않아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해외 여러 스타트업들을 좀 보시다 보면 국내에 어떤 스타트업이 앞으로 등장할지도 한번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간편결제, 투자대출, 금융서비스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타트업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와 법률이 워낙 엄격해서 스타트업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이 좀 많지 않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언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개인이 많이 지는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핀테크 기업들이 늘어나는 건 일단 뭐 그런 제도와 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선택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많이 늘고 있고 좋은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간편결제, 송금 분야에서의 핵심 뭐 여러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수수료를 없이 혹은 쉽고 빠르게 결제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는 해외로 또 국내에 할 때는 타은행에 보낼 때 돈이 수수료 없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주거래은행이나 주계좌를 설정을 하면 대부분 은행들은 그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다른 계좌로 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1인 1계좌는 당연하고 지금 1인 여러 계좌로 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계좌에 대한 서비스가 무료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에 수수료 무료인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또 기존의 개인 인증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할수록 그건 불편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거냐? 뭐 패턴으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숫자 6자리 키워드는 지금 거의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죠. 핀번호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지문으로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 거래 시스템의 보안이라든가 뭐 OTP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피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법과 제도가 좀 완비가 돼서 거래 시스템을 편하게 하는 대신에 은행이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파격적인 서비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페이코라든가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들이 해당되고 토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으로서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죠. 간편결제 두 번째에서는 페이코 같은 회사나 토스 같은 회사를 볼 때 이제 결제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늘리고 있는데요. 페이코도 네이버 NHN 계열의 결제 회사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조회 서비스까지 늘어나서 거의 대부분 회사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종합금융사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대 산맥이죠. 메신저 기반의 카카오페이와 포털 기반의 네이버페이가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도 라인이라는 걸출한 메신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가 약한 건 아닌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편하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20개국 이상에서 네이버페이가 사실 네이버 라인이 사실상 사용자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네이버가 라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이버페이가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 쪽에서 좀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국내 서비스 영역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좀 더 섬세하게 다양하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2B 대출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이 기업이 평가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리고 싶은데 여러분 1억이 없어요. 그래서 1000명한테 10만 원씩 빌리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 힘들어요. 왜냐면 1000명을 관리할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처리해 주는 게 P2P 기업이라고 합니다. 테라펀딩이나 랜딩 같은 회사들인데 뭐 평균 투자 수익률이 8%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과거의 저금리 기준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인데 단점이 뭐냐면 그만큼 평가가 취약해요. 왜냐면 이 신용 데이터라는 게요. 개인의 거래 데이터라는 게 쉽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용정보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다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시스템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취약점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결국 회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율이 낮아지고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P2P 대출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시기가 요즘 좀 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P2P 시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쪽에서 많은 어떤 보완제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특히 테라펀딩이나 랜딩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어떤 특성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테라펀딩 같은 경우에는 건축 사업자 위주로 부동산 금융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에 대한 평가, 담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랜디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에 대한 비즈니스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양식이 좀 간단하죠. 그리고 효율적인 분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간단하고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뭐 테라펀딩에 비해서 랜디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대신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뭐 테라펀딩과 랜디시의 사업 서비스가 뭐 겹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수익률과 안정성을 좋다 보면 비슷해지기 때문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처럼 서로 비슷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기존 기업들이 갖지 못했던 경쟁력을 갖는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 뭐 큰 회사들이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서비스인데요. 금융 서비스를 하면 앞에는 펀딩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VIP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어떤 프라이빗 뱅커들이 했던 금융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에게 하겠다. 자, 이러려면 사람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어느 정도 IT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핀테크 중에서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는 이제 두물머리에 블리어 같은 서비스들이 늘어나는데요. 앞에 여러 서비스에 비해서 금융 서비스는 주로 대기업들이 좀 쉽게, 금융 대기업들이 좀 더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었고요. 프라이팬커로서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IT 인프라가 좋고, 기존의 데이터가 좀 많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조금 고전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기존 대기업들이 또 서비스하는 어떤 세련미가 좀 떨어지거나 아이디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로도 무장한 회사들이 등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체리피커처럼 이제 신용카드를 적정하게 쓰게끔 만드는 앱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들이 못했던 서비스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서 사용자들이 늘어났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직은 예상할 수가 있고,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처럼 이런 플랫폼에 얹게 되면 한번 입소문 타게 됐을 때 퍼져나가는 속도가 기존의 대기업들이 광고하는 속도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는 데 성공을 한다면 얼마든지 확장성은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A인 같은 회사들은 이제 금융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금융 지식을 공유하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결합되고 있는데요. A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고 사업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문도 하면서 실행이 같이 들어가는, 뭐 앱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 개가 같이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KB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에서 이제 쓰고 있는 하이로버 같은 경우는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 데이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이 많으니까 이걸 AI랑 접목을 해서 개인 간의 어떤 결의를 하고 포트폴리오 제거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은행, 증권, 카드의 경계선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뭐 최소한 회사들이 합쳐지지는 않아도 사실 한 회사처럼 데이터를 공유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그만한 서비스를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초거대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미 뭐 금융그룹이라고 표현하죠. 카드사, 증권, 보험, 뭐 어쩔 수 없이 겸업을 못한다면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은행이 IT를 하고 IT가 은행을 하는 핀테크 경영에서는 이런 경계선을 띄워놓는 비즈니스가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핀테크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예를 들면 개인 자산관리 부분,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뭐 대출 같은 서비스에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컨셉 포함하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영역은 네 가지지만 점점 많은 아이디어로 무장한 상품들이 나올 것 같고, 또 혹시 합니까? 핀테크 영역이 발전하다 보면 암호화폐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금융 분야가 또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겨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핀테크 지식들을 좀 무너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